오늘도 최근 정치권 흐름을 5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진수희 전 장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일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선판은 그야말로 격동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 당의 판세 변화, 그에 따른 진단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부터 순서대로 이번 현재까지의 판세를 좀 진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이제 오늘로서 대통령 선거 9일 남았습니다. 이 오늘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애초에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양강 체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의 독주 체제가 좀 공고화되고 안정화돼 있고 반면 안철수 후보와 그 홍 후보 사이에 2위 자리를 놓고 좀 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그 결과가 이제 여론조사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거 레이스 끝날 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국민만 보고 오로지 국민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그저께 대구 서문시장 유세 가보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저희 홍준표 후보 유세 그리고 오늘 코엑스 유세도 정말 대단한 열기였습니다. 저희는 홍준표 후보가 공언한 대로 동남풍이 불어서 드디어 수도권에 태풍이 되어 상륙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종 여론조사 수치에서 나타났듯이 저희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보역 대결로 굳어질 것이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3강 구도 현재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 날 우리 홍준표 후보가 천하 3분지계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천하 3분지계는 잘 아시다시피 유비가 촉을 세워가지고 오나라 위나라와 맞서서 결국 천하를 도모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저희는 과거 87년의 예처럼 진보좌파 후보 2사람과 그리고 보수 후보 1사람이 결국 겨누면은 저희가 대역전극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주목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가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와 힐러리 미국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힐러리가 많이 앞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결국은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도 이 빅데이터 분석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1위를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4.13 총선 때도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한 자리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전국적인 어떤 비례대표 득표라든지 또 호남에서 압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 지표가 전혀 반영을 못했었거든요. 종로에서 정세균 또 이 서울시장 했던 오세훈 대결도 전혀 뒤바뀐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그 전제하에서 저희는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후보가 가진 장점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이 9일 남은 동안 제대로 소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할 것인데 저희는 전 국민을 통합시키겠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이 양대 정당의 좌우 극렬한 대결을 이제는 끝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
평화의 시대로 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저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 저희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 얘기 듣겠습니다. 네. 다 잘 아시듯이 이번 대선은 매우 특이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투표 관행 또 여론조사 문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고요. 지금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나중에 5월 9일 투표함을 열어보면 미국 선거에서 봤었던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후보하고 현장에 다녀보면 현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특히 젊은 20, 30대, 30, 40대 분들의 반응이 대단히 뜨거운데 그런 게 과연 이 여론조사에 거의 매일같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만 그 여론조사 수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또 지역의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정말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서 매번 하는 얘기를 보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여론조사 믿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 굉장히 지지자들 많다. 끝까지 완주해라. 단일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오시고요. 저 자신이 지금 거의 줄곧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 대선에서 이렇게 젊은 층들의 환호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제 자신이 놀라고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해요. 워낙 지난 2번의 보수 정권, 그 다음에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지금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특히 보수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은 정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편편하게 해주셔야 정치도 바로 설 수 있고 또 대한민국 호도 순항할 수 있다는 걸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이 수구, 부패, 이 국정농단 세력을 그대로 안고 가는 이 보수에 의해서 이 운동장이 평평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의 표심이 종래는 앞으로 남은 9일 동안에는 이 유승민 후보로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진단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각자 지지층들의 그 환호 속에서 많이 사기가 오르신 것 같아요. 이걸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비속어인데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뽕 맞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점 자기 위주로 정치 공학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심하죠. 남의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심상정 후보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치 바깥에서 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을 것 같고 선거에 관심 없을 것 같은 20대에서 무섭게 지지도가 올라왔는데 이 표는 투표 안 할 표를 투표하게 만든 표입니다. 정치 경계선 바깥에서 개척한 표거든요. 이제 2자릿수 지지율을 바라보고 있는 심상정 후보의 무서운 기세는 바로 그 저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초월해서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표는 선거 초기에 아주 바닥부터 시작한 지지율, 즉 심지어 정의당은 한 가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당 지지자조차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표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탈탈 털리고 심지어는 공약도 저희가 좋은 거 내면 다음 주에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어김없이 나오고 이렇게 공약 가져가 사람 가져가 이러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털린 과정에서 새롭게 저 험한 바다에 외로운 깃대처럼 서가지고 이제까지 뚜벅뚜벅 걸어오는 이 힘찬 기세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지율로도 물론 나타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무서운 기세로 치솟아오르는 호감도에 저는 그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지율로 구체화되는 건 앞으로 9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만큼 정치의 바깥에서 정치를 새로 개척한 심 후보의 표는 남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표 저희가 털리기만 했지 뺏어올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만드는 표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표입니다. 누가 봐도 다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진단을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를 볼 수 있는 것이 지지율의 여론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뿐만 아니라 또 자기한테 좀 아전인수격 해석도 가능한 것이 이 지지율 부분이 될 텐데, 보면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나가는 모습은 확연히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더 이상의 확정성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과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양강구도로, 삼강구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마지막 두 분에게는 지지율이 왜 더 이상 안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TV 토론에서 두 분 다 너무도 자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할 텐데, 먼저 40%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대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 50% 넘어가면 물론 좋겠죠. 근데 지금 대선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만 5분이 출마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호 1번부터 15번까지 대선 후보가 무려 15분입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5분이고, 이 유력 후보 5분 중에 혼자서 문재인 후보 기호 1번이 40%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그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확장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일면 온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다만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고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문재인 후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듯이 지난 2012년 대선 실패 이후에 더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전국적 단위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 유능한 정부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이 우리가 최순실 사태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공화주의적 가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야말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보면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공화주의적 가치를 얼마나 몸으로 잘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만나본 대통령 중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기대를 국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한국당 얘기 들을까요? 네, 저희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말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지금 뭐 16%, 뭐 일부 여론조사에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일주일 사이에 계속 한 5, 6% 포인트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뭐 이번 주말에 아마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저희는 아직 이 수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적인 예로 정말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그동안 언론이 계속 양강구도로 하고 저희는 이런 3, 4, 5위 후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3강으로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 단적인 예로 지난 4.12 재보선 결과를 보면 그때 저희 정당 지지도가 자유한국당이 9%였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득표율이 32%였습니다. 이 엄청난 괴리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샤이 보수층들이 정말 드러내놓고 정말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정말 투표장에 가서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이 경제와 안보 위기에서 누가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서민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정말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말 나라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하에 투표를 하신다면 저희는 정말 문재인 후보와 정말 근소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과거 양강 구도였다 이제 좀 자유한국당에서 3강 구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내용물이 안 좋으면
별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개인적인 자질을 가지고 논할 때 과연 저분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 자체부터 의심하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자체는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부정부패 범죄 행위를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치 세력에 대해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범죄를 옹호하는, 헌법적 파괴 행위를 옹호하는 이런 집단이 보수의 가치를 옹호할 수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평가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수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누가 제대로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좌우의 이념 대결이 정말로 극심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탄생할 대통령과 정부도 여전히 그 좌우 이념 대결의 구도 속에서 대통령이 탄생해야 되고, 어느 한쪽의 이념을 받드는 대리인 자격의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제는 정말 통합으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 선택은 안철수밖에 없다. 그리고 좌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민의당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 마지막 투표장에 들어가서 표심은 반드시 안철수 후보에게 쏠릴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측은 참 토론에서, 그리고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 심상정 후보 호평을 좀 많이 받았는데 생각만큼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5번의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아직 여론조사에 전부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보수층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눈 감은 채로 지금 홍준표 후보 쪽에 살짝 가 있지만 앞으로 남은 그 아흘에 동안 저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 진보 쪽으로 분명히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장이 좀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세울 수 있는 보수의 새로운 보수가 누구겠느냐. 저는 부패하고 심지어는 국정농단 세력까지를 다 품고 가는 낡고 부패한 이 보수로 하여금 이 균형을 잡게 우리 유권자들이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5번의 정책 토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대통령은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능한 대통령 뽑았다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우리 국가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능력 중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승민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좀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유승민 후보 17년 동안 정치하면서 단 한 번의 아주 작은 부패 스캔들에도 말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17년 국회의원 하면서 여당도 했고 야당도 했었지만 오히려 여당인 시절에 정말 서슬퍼런 권력을 향해서 할 말 다 하고 불의한 권력 행사에 아주 용감하게 맞섰던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2017년 대한민국에는 이런 능력 있고 깨끗하고 좀 정의로운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예, 정치공학이 아니라 순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계선 바깥에서 이루어낸 정말 같이 좀 살자 외치던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30대, 40대로 치고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도 늦었고 네. 저는 뭐 다른 후보들을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 새 후보님, 저 문재인 후보 빼고 나머지 세 분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소신 있을 때였습니다. 유승민 후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모진 핍박받으면서 내 갈 길을 가겠다 해서 오늘날 대선까지 나오신 분,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유승민 후보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경쟁하는 날,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당이 후보는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심야에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발목을 잡어.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빠르게 또 잊혀져 가지는 않을까. 지금 이미 그게 시작됐다고 보고. 저는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한때 지난달 3월에 안철수 후보가 양강까지 치고 올라갔고 온 국민의 이목을 주목한 이유는 그 전에 아무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는 자강 논리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혼자 홀로 서니까 그때 국민들이 표를 모아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그때와는 전혀 다른 자강이 아닌 또 다른 이제 제휴와 타협을 이야기하시는 당의 어지러운 상황은 결국은 이것은 안철수 후보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전 정말 그 안철수 후보를 아끼고 존경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님 보십시오. 한때는 저 박근혜 대통령 보고 춘향이 아니라 향단이라 그랬고 또 그러면서 뭘 갑자기 차별을 하더니 요즘은 박정희 기념관부터 갑니다. 방송 출연 전에 아예 거길 들려오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조금 색깔이 분명했던 분이 요즘은 또 약간 지지율이 오르시니까 이게 뭐지? 해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판이 매우 혼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공의 청정지역이 정의당 하나 남았는데 이제 뭐 개혁공동정부니 무슨 통합정부니 세 당이 다 그런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만은 결국 뭡니까? 단일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 사이에 주도권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후보의 비교 우위를 각 당이 스스로 잠식하시는 것 같아서 그 좋은 후보님들 모셔놓고 저는 정말 안타깝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가 개혁공동정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의 상승세가 확연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정당이 해야죠. 국민 통합, 그다음에 공동 정부라는 것은 양극화를 없애서 국민들을 서로 간의 그 계층적 격차를 이렇게 좁히는 당이 진짜 국민 통합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심상정의 울림, 이것이 바로 통합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세 분께 질문을 던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과거에는 차별화를 하다가 박정희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 저희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있고요. 무슨 개혁 공동 정부니 무슨 통합 정부니 이런 것도 결국은 단일화의 다름 아닌 국민들이 별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호하게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좀 끼워 넣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의 뜻이. 양강구도로 가야 돼.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셨단 말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단일화 얘기가 더 크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후보는 네. 단일화 안 하겠다. 후보들끼리 TV 토론회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자 끝까지 완주하자. 그리고 다당제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정도 국민들 사이에 합의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두루두루 같이 갈 수 있는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후보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심전심으로 합의된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니 끝나고 나면 우리 니들 40석밖에 안 되는데 집권 능력 있나라고 비난하는데 여기는 지금 6석입니까? 네. 7석입니까? 6석이에요. 6석.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119석이죠. 예. 여기 몇 석입니까? 94석. 예. 저희가 40석, 여기가 32석. 그런 것까지. 예. 그러니까 그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돼야 안정적으로 정부 조직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등 후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여기 지금 90석 되는 홍준표 후보가 되더라도 공동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 그냥 말씀을 위한 말씀이다 정도로 그냥 가볍게 치부를 해버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정신이 이런 겁니다. 의석 숫자가 어차피
합의를 해서 가라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국민들이 정치 이 세력인 국회에게 명령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대통령인지 가는지 다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합의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장관도 자기 소속 정당 소속이 아니고 타 정당 소속도 두루두루 장관으로 뽑았어야 되고 공직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협치와 타협 이게 가장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고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맡아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이고 그건 우리들 모든 정당 체제가 다 같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걸 가지고 니들이 무슨 연대의 사전 징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개혁 공동정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이나 후보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들 위주로 독선적으로 국가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네. 대한민국을 분열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 어디입니까? 시점에 잠시만요. 더불어민주당의 예. 얘기 듣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유세해야 되죠. TV 토론 준비해야 되죠. 이 바쁜 대선 레이스 일정 중에 일정을 다 끝내고 그 밤늦은 시간에 김종인 대표님을 만나셨어요. 그러고서 제안하신 게 개혁 공동정부 추진위원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낮에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낮에는 단일화 안 한다, 혼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밤에는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물밑에서 어떤 틀을 만들고 이걸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의 행보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선거 막판에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중요하신 내용이라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 망가져 있는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개혁 공동정부 필요하다. 공약이 어떤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선거 불과 10일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게 2강 체제가 무너지고 이게 2등 싸움에 오히려 매몰되다 보니까 이 급하게 내는 겁니다. 급하게 개혁 공동정부 안을 내는 것이고 한번 봅시다.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개혁 공동정부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진 개혁 공동정부입니까? 어떤 내용의 개혁이죠? 누구와 함께하는 공동정부입니까?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을 때가 자강론이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아무리 급하시지만 정도를 가시기를 비록 당은 틀리지만 반론을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론 듣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네. 자,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타당 출신 국회의원이나 타당 소속의 인재들에 대해서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 행정부 구성에 있어서 안 뽑아 쓰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니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에 39석의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년 4개월 전에 탄생한 정당입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저희를 비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사과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사과를 드릴게요. 하시고. 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잠시만요. 저는 네, 그렇게 네. 봅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고 다만 뭐냐면은 이미 문재인 후보께서는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미 이것은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니고 전체 국민의 나라다.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렇게 개혁 했지 않습니까? 공동정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안철수 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개혁 공동정부가 민주당의 왜 문제가 이 시점에- 뭐냐면 예.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전부 선이고 똑같은 얘기를 개혁 공동정부라고 표현을 하면 니들은 야합이고 니들은 밤에 뒤에서 조용히 손잡는 것이고 이런 독선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 현재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 제가 뭐 밤에는 뭐 하고 낮에는 뭐 하고 했다면 괜찮으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 공동 정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공약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했어야 되고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내용과 형식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는 게 맞죠. 저희 선거 이제 준비가 돼 9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네, 두분 어떤 잠시만요. 저희가 대탕평 네네, 두 분 국가를 잠시만요. 종합적으로 이끌겠다. 김 의원님, 김 네, 의원님. 잠깐만요. 네.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기회를 네. 드릴 테니까 조금만 다운을 해주시고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불과 4년 반 전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말 통 큰 양보를 했죠. 그런데 지금 뭐 그 당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와서 그 안철수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지난번에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정말 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실 박근혜 후보가 39%였고 두 분이 한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단일화를 해서 거의 근접한 그 1, 2등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도의적으로 그런 그 안철수 후보의 그런 그 새로운 시도를 그것은 무슨 뭐 적폐 연대라든지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정치 도의상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논의되는 보수 중도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그런 오해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경제와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가 우리 홍준표 후보가 정말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도 통과될 수 없는 정말 이런 국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말 가치 연대에는 저희가 정말 아주 개방을 할 거고요. 네. 정말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시장 경제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정의당까지 저희는 같이 협치를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 보수 그 후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런 그 단일화는 아마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까 칭찬해 주셨어요. 좀 이제 정의당과의 어떤 협치를 주장하시는 그 자유한국당 예. 근데 그 협치는 협심증에 걸리는 협치다. 예, 이게 놀라셨나 보죠. 협력을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심장에 쪼그라들어서 죽는 그런 협심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협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완전히 리셋이 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협치의 기본일까요?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새로운 출발, 내 삶을 바꾸는 하나의 새로운 국민들한테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강한 에너지 속에서 우리가 협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은 협심증에 걸려서 우리 정의당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의석수와 갖고 자꾸 협치를 논하시고 결국 공동정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 하신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면 될 일입니다. 지금 이제 대선 막판에 하면서 서로 네거티브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즉 이렇게 서로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동정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처음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의 하나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개혁의 길로서 누구와도 협조할 수 있다. 적폐 세력만 아니라면 누구와도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동정부는 개혁정부입니다. 그 외에 좌와 우의 어설픈 균형으로서의 공동정부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그냥 마무리 뜻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단일화 논의든 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정치인들끼리의 논의지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과연 이거를 선의로 추진한다고 해도 그 선의로 그대로 받아들일까? 이거는 이기기 위한, 지금 힘드니까 이기기 위한 어떤 술수라고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서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집권을 해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든 공동정부 구성이든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더 선의가 충분히 전달되는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경진 의원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반박은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네. 원래 사실은 DJP 연합도 있었습니다. DJ와 JP 연합. 보수 진보 간에도 이 연합 정부를 5년간 잘 꾸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 보면 여러 다당제 국가들 틀 속에서 이 정당들 간의 선거 연합 연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협치 선거 전에 이게 무슨 절대악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몇 년 동안 예,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이 노동당하고 이 단일화 때문에 보수 진영 쪽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마치 악인 양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이념을 국민들에게 주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생각에서는 선거 때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것은 공학적인 연대고 그건 굉장히 제약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는 그게 국민들의 관념상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번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좀 풀어놓고 연합, 연대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게 근본적으로 국민들 인식 구조상 불가능한 선거고 다들 완주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렇게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니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뭐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식의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알겠습니다. 태도 자체가 자신들을 위한 당리당략적인 태도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분 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다만 그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왜 불신을 할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의도 언어, 여의도의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에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계속해서 불신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이 개혁 공동정부 추진위원장 김종인 대표님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거는 그 뭐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든 문재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신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의 여망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9일 남겨놓고 어떤 개혁인지 누구와 함께하는 공동정부인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늦은 시간에 만나서 제안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받고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 시간 다 아닙니까? 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공학적 접근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보시는 시각 자체가 정치공학적인 시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계속 비슷한 얘기가 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은 이겁니다. 왜 우리 후보가 이런 점에서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뽑아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정의당부터 이쪽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강점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뽑아달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요? 어렵죠. 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나중에 또 자유토론도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생각해 예, 주시죠. 뭐 네 번의 TV 토론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일찍이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저 강한 에너지. 여성이지만은 한국판 철의 여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개혁을 향한 굳건한 사고방식 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견고한 논리적 토대. 그것은 바로 그 강한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누빈 그런 어떤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1980년대 미싱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의 두레박을 퍼올려서 지금 대통령 후보 가장 높은 곳으로 이 희망의 두레박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달려라 심상정, 끝까지 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심상정의 강한 에너지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신뢰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심 후보의 강점은 누가 뭐래도 정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남다른 생산적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에 대한 강점을 듣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강점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능력, 유능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깨끗하다, 그다음에 정의롭다. 이 세 가지인데 뭐 나머지 두 가지는 이미 익히 아실 거고요. 이 능력과 관련한 부분도 지난번 4번인가 5번인가의 TV 토론을 통해서 이미 우리 유승민 후보의 정책 능력 그리고 진정성은 이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평가도 아주 좋게 받았던 걸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요. 아는 만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그 원인이 뭔지 진단할 수가 있고 원인 진단이 돼야 아주 그 현실적인 해법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해법에 관해서는 이 유승민 후보는 벌써 20년 전부터 재벌개혁 이야기해 오고 있고 그 20년 전에 이미 나누면서 커진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장을 익히 했었던 후보인 만큼 그 유능함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의 추종을 불허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박 대통령의 무능함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유능한 후보, 즉 참모들이 써주거나 한 것을 외우거나 그냥 읽는 그런 후보여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위기, 정말 엄중한 위기를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후보가 보면 다른 후보들은 재수에 혹은 반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인지도가 꽤 높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는 이번이 처음 도전이기 때문에 그 대중의 노출이나 인지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유승민 후보야말로 정말 저평가된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이 유승민 후보 좀 꼼꼼히 보시고 정말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시는 게 정말 나중에 굉장히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되실 거다. 네. 누구 싫어서 누구 뽑고 또 누구 싫어서 누구 뽑고 이렇게 묻지마 정권교체식 투표는 저는 그런 식의 투표를 하면 대선 끝나고 몇 달 안 가서 또 후회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강점 듣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강점은 기본적으로 미래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 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인류 문명사에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기를 빨리 취득한 민족이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올 때 소극적으로 패스트균이라고 하는 이 균이 농노제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도시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내면서. 최근에도 전쟁에서도 가령 기관총을 누가 빨리 발견해서 발명을 해서 이걸 현장에 투입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쟁의 근본판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로봇과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무인 자동차, 또 미국에 가보면 슈퍼마켓이라든지 커피 판매점에 사람이 더 이상 고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령 여천 화학공장에 가보면 그 큰 굴뚝들, 장치들 수만 평이나 되는 장치 산업인데 사람은 기껏 해봐야 한 50명 밖에 고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자동화된 기계,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간 고용을 대체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의 존재 방식, 노동의 양식,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가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근본적으로 바꿔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흐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전문가의 두뇌를 빌릴 수 있고 전문가의 식견을 빌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대비하고 준비하는가가 큰 틀의 시대 변화를 맞이하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고용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는 문제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어떤 과학적인 기술 변화와 다 근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미래의 흐름 변화에는 안철수가 최적의 지식과 최적의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철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강점을 듣겠습니다. 네, 아까 진수희 전 장관님께서 정말 이때야말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후보가 바로 우리 홍준표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래시계 검사 기억나시죠? 정말 그 거악 권력과 또 부정부패 세력과 맞싸워서 이겨낸 그런 검사가 바로 우리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검찰에서 왕따를 당해서 그 다음에 정계 투신한 다음에 어려운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당대표 거쳐서 경남도지사를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때의 그 혁혁한 성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조 3,500억 원의 부채를 다 갚았고요. 그리고 정말 빚만 하마처럼 먹는 그런 공공기관 폐쇄했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정말 서민복지 늘렸습니다. 이런 사법, 입법, 행정에서 고루고루 성과를 낸 후보는 현재 지금 저희 홍준표 후보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따뜻한, 정말 서민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정직한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계 한 30년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홍 후보를 요즘 TV 토론하면서 자주 보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정직합니다. 요즘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TV 토론 끝나고 가장 진실을 많이 말한 후보가 저희 홍준표 후보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야간 경비원 출신이고 일당 800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무학의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좌절하지 않고 정말 코리아 드림을 정말 실현한 한국의 자랑이고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이도 아니고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는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면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커왔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제대로 통합하고 개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재인 후보의 강점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짧은데 점점 길어지고 너무 길어져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연합뉴스 청취자 여러분, 박근혜 정부 4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힘이 들었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때문에 죄도 없는 닭오리들이 수천만 마리가 다 죽어갔고, 그리고 탄핵, 조기 대선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거꾸로 된 상황의 연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입니까? 최근에는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까지 중첩이 돼서 나타나면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외교 위기를 누가 잘 극복할 것인가? 민주공화적 가치를 누가 잘 체험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더 잘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단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 대통령, 그리고 이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국민들께서 맡겨주시면 이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이 모든 위기들을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해나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먼저 바른정당, 그다음에 정의당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후보들 다 훌륭하신데 다른 후보 네거티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우리 홍준표 후보 관련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오래 정치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성과 있으셨겠죠. 그 정도 성과도 없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성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 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부패 스캔들에 아직 대법원 그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이 후보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과 다 상쇄하고도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또 능력이 좀 의심되는 그런 후보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잘 옥석을 좀 구분하셔서 정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의당이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럽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다만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데 불행해지는 사람, 거기에는 정치가 관여해야 됩니다. 독재자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시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행복을 위탁하는 시민, 복종하기 좋아하는 시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자기가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할 때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약속한 적 없습니다. 정치가, 진보가 여태까지 과거 어느 시점처럼 급진성이나 과격성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희는 책임성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후보는 오늘도 성주에 가서 주민들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이익보다는 책임성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대통령, 그게 바로 이 시대가 필요한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의 많은 언어의 성찬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미안하지만은 식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울을 때 같이 울고 국민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바꿀 때 이왕이면 민기적거리지 말고 바꿀 때 한꺼번에 좀 확 바꿀 수 있는 거침없는 대개혁,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 되셨습니까? 그 이야기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 삶을 바꾼다는 것, 이 대선 정치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 한번 심상정 후보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반론과 짧은 클로징 멘트 해주십시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네거티브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여러 번 TV 토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2심에서 무죄 사실관계가 다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무죄 추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심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법률적인 쟁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런 돈을 받은 사람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이제 저평가된 우량주다 했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를 가까이 보면서 정말 보석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박주다. 정말 우리 홍준표 후보에 투자를 하시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박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되어서 30초 클로징 멘트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30초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밤늦은 시간에 안철수 후보가 유세 끝나고 나서 저랑 잠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유세 나갔다가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이제 주민 한 분하고 잠시 한 1, 2분 대화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눈망울을 마주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 힘들어요. 제발 저에게 좀 에너지를 주세요. 라는 그 눈빛 속에 메시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 힘든 거 다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몸을 던져서 본인의 전 재산을 기부했던 사람입니다. 양보할 때 대통령 후보자라도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슬픈 거, 힘든 거 최대한 해결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민주당에게 마지막 30초 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입니까? 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간이 불과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이루어졌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난 4년 우리 국민들은 정말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교 안보 위기에 경제 위기까지 너무나 고달픈 삶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권 레이스를 시작하자마자 일일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골목 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이 정책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국민 삶을 바꾸는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문재인 후보에게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이 클로징 멘트를 없었던 것 같아서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지금 이제 아흘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정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하는 그런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 삶의 궤적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언행을 봐서 누가 근본적인 개혁의 적임자인지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흠이 있는 후보라거나 지금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이 과연 어떤 세력인지 국정농단 세력도 함께 안고 가는 그런 후보는 정말 지양해 주시고 정말 미래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승민 후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봐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과 함께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근데 클로징 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클로징 멘트가 아니라 질문이었기 때문에 30초를 더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반론을 제가 한 건데 저희 홍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반론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대박 주면서 얘기를 하셨기 그래도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한 좀 거예요. 알겠습니다. 10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전국에서 경비원 아들을 대통령으로 뽑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남에서조차 그런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본인 스스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정말 혼자 커온 정치인입니다. 정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의도에서 여의도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서민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정정당당은 선거를 이틀 앞둔 특집으로 저녁 8시 30분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